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기초 28장 할 차례입니다. 원자 물리학이죠. 그 27장 앞장에서 우리가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양자 물리학의 결과를 적용하는 단계가 원자의 세계에 적용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핵 한 덩어리하고 나머지 전자들의 관계에서 양자역학적인 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거를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원자를 다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일단은 일반 물리에서도 그렇고 기초 과정에서도 그렇고 가장 간단한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수소 원자가 되겠죠.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먼저 원자 물리니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전에 나왔던 모형들이 어떻게 되냐. 원자 모형. 그러니까 처음에는 돌턴이 깨지지 않는 공, 아톰이죠. 아톰. 깨지지 않는 것. 그런데 이제 돌턴의 개념은 기체 운동론을 설명하는 데 아주 유효해요. 잘 맞아요. 그런데 톰슨이 이제 음극선을 발견하고 음극선이 빛이 아니라 입자 알갱이 덩어리다. 전자다. 음전하를 갖는 알갱이다. 라고 했고 그것이 물질에서 나온다고 알았기 때문에 물질에 이러한 전자가 있을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자가 마이너스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기 위해서 양전하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전하가 이렇게 퍼져 있는 공간, 양전하가 퍼져 있는 공간에 알갱이처럼, 왜냐 입자 알갱이니까 전자, 음전하에 전자가 박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양전하의 푸딩에 이게 푸딩 안에 전자 건포도가 박혀 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러더퍼드가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봤는데 좀 이상한 게 발견이 됐죠. 그래서 알파 입자는 뭐냐면 나중에 알았지만은 헬륨의 원자핵이에요. 그 질량은 양성자의 4배에 대응하고 전하량이 전자, 양성자의 2배에 대응하는 그런 비교적 무거운 입자죠. 근데 이런 무거운 입자를 알파 입자를 발생시키는 장치에서 구멍을 통해서 표적까지 알파 입자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표적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박인데 금표적인데 알파 입자다 금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튕겨 나가는 알파 입자들을 조사했더니 큰 각도로 튕겨 나가는 애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냥 그 진행 방향으로 통과하는데 이 정도로 튕겨 나오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각도로 되튕기는 경우라면은 꽤 무거운 입자가 들어가는데 그런 입자가 그 아주 작은 전자 같은 경우는 밀어버릴 거 아니에요. 다 밀어버릴 텐데 이렇게 되튕길 정도로 크게 그 반향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에 상당히 무거운 덩어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파 입자를 밀어낼 만한 무거운 덩어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결과 원자 중심에 그 크기는 매우 작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통과하니까. 크기는 매우 작지만 그 가운데에서 딱 부딪혔을 때는 알파 입자를 되튕길 수 있는 핵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거운 핵이 존재한다. 그래서 러더퍼드는 이런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내부에 핵이 아주 작은 핵이 양전하의 핵이 있고 무거운 덩어리가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있다 하는 건데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으려면은 정기적인 그 인력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끌어당겨 가지고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돌아야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행성처럼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핵 주변을 전자가 뺑뺑 돌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모형을 제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핵하고 전자를 구분하게 된 건데 근데 이러한 러더퍼드 모형은 그 당시 알려진 이론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실험적으로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나오는 그 관계를 이런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되고요. 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속운동이에요. 구심력이 있어야 되니까 전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구심가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가속운동을 한다면 전자기파가 방출이 돼야 돼요. 그럼 전자기파가 빠져나오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궤도 반지름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지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이 뭐 마찰 같은 거에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은 나선을 그리면서 지구하고 부딪히듯이
전자도 마찬가지로 나선을 운동을 하면서 핵이랑 부딪혀서 결국에는 수소 원자가 붕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붕괴하려면은 붕괴가 되면은 우리 주변의 수소가 안정적인 상태로 관찰이 잘 안 돼야 돼요. 근데 뭐 많잖아요. 바닷물이 다 수소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보어는 사실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려고 모형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수소 원자는 정확하게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보어의 한계는 딱 수소만 설명이 됐어요.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된 거고, 이제 이중성하고 파동함수, 슈레딩거 양자역학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들여다보니까 보어도 이제 고전적인 거고,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양자역학으로 이론이 대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양자역학을 알았다 그래서 그러면 수소 이외의 다른 원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계산 방법을 알지만 계산하는 그 과정 자체가 힘들어요. 손으로 계산이 안 되고 컴퓨터로 돌려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원자 물리는 여전히 지금 모든 걸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핵에 관한 것들도 있게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원자 모형들이 있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러더포드 모형이 잘 맞는 것 같은데 문제가 관찰되는 스펙트럼에 설명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원자의 스펙트럼, 스펙트럼 아까도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스펙트럼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파장에 따라서 쭉 펼쳐 놓은 거예요. 알겠죠? 파장별로 빛의 세기를 구분한 건데, 일단 기체에서 그러니까 기체에서 나오는 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인데, 진공관에 진공의 챔버를 만들고 기체 압력을 충분히 낮게 해서 저밀도의 기체를 집어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전자가 방출이 되면서 기체랑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이온이 돼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정도의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빛이 방출이 돼요. 그 빛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이 섞여 있으니까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때 단일 기체만 집어넣으면은 그 나오는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특정 파장의 빛만 몇 개가 나와요. 연속적으로 모든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무지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무지개는 색깔이 연속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가능한 파장이 다 나오는 거로 보는 거거든요. 연속적인 파장인데, 그렇지 않고 뭐 빨간색 선명하게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 선명하게 하나, 그런 식으로 특정 파장의 특정 색깔만 뚜렷하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펙트럼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원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기체의 구성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은 이런 스펙트럼은 어떤 기체 원소에서 나온다 라는 데이터가 정확하기 때문에 기체 원소를 구분하는 데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방출 스펙트럼을 본 건데, 이게 이제 까만 부분은 빛이 안 나온 영역이고, 이게 줄로 표시된 것이 빛이 관찰이 되는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을 긋듯이 파장에 따라서, 지금 위에 이게 파장이에요. 선을 긋듯이 색깔이 따다닥 나오는 건데, 수소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은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네온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네온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하는 건데, 이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도 러더포드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 수소 원자만 따로 본 건데,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관찰했더니 이제 전부를 관찰한 건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선 스펙트럼을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라색 근처에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관찰되는 파장들의 관계를 발머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요거 그러니까 수학의 수열의 점화식을 정리했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리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관찰된 파장의 규칙성을 살펴봤더니 파장의 역수가 2제곱 빼기 정수제곱, 정수는 3, 4, 5로 증가하는 것, 그것에 특정 상수를 곱한 거랑 똑같은 규칙성이 있다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발머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발머 계열은 이 가시광선 영역에 대응하는 파장들이 쭉 나와요. 이걸 계산해 보면. 그리고 이때 요 RH라는 상수를 리드베리 상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발머가 이렇게 했더니
발모만 이게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도 또 다른 이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겠죠. 다른 영역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라이먼은 발모랑 비교했을 때 요 2 대신에 1이 들어가는 형태로 정리가 된 거고 N은 2부터 시작된 거고 그리고 요 영역의 파장 범위는 극자외선, 자외선 내에서도 더 파장이 짧아지는 쪽 그 영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적외선 영역에서는 파센이 정리한 것이 3이 들어갈 때 적외선 영역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4, 5, 6. 그래서 리드베리 방정식으로 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더 추가로 4일 때, 5일 때 뭐 그런 식으로 더 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정리된 것이 두 정수 제곱의 관계하고 리드베리 상수, 그러니까 파장의 역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n이 n보다 커야 돼요. 얘가 더 커야 돼요. 하나 더 큰 정수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 선 스펙트럼이 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얘네들이 이런 규칙성이 있다 하는 거죠. 알겠죠?